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의 보도국 정치부 원일이 선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 수도권과 강원, 제주, 순회 경선 투표를 끝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짓게 됩니다. 물론 1위를 차지한 후보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문재인 후보 앞서 세 번의 경선 모두 승리를 했죠. 문재인 후보 매 경선이 끝날 때마다 오늘 이 수도권 경선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된다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 기대 밖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 욕심 같아서는 수도권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우리 충청에 아주 좋은 후보가 있는데도 정권 교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충청 도민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만약에 과반에 미치지 못해 과반이 깨져서 결선 투표로 가면 그거 자체가 큰 이변이죠.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지금 59%니까 매직 넘버가 45라 그러네요. 오늘 45%만 확보를 하면은 사실상 과반 넘겨서 이제 뭐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워낙 많아요. 수도권 그 표심이 지금 100만 표가 넘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좀 50% 되니까 선거인단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ARS 지금 끝났고 이제 투표 이제 시작될 텐데 과연 오늘 45%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라고 예상하는 전망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문재인 후보 그동안 충청에서도 안희정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그때 득표율도 45%를 넘었단 말이죠. 그랬죠. 수도권에서 45% 미만으로 득표율이 떨어진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상황은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투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제 또 ARS 투표가 진행됐으니까는요. 어느 정도 오늘 좀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조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45% 매직 넘버를 얘기하는 것도 상당수 지금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는 거고요. 네. 만약에 121일 만에 선거인단 중에서 참여율이 떨어진다면은 사실상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도 지금 확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추격해왔던 2, 3위권의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 두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의 경선이 주목받고 언론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 이런 구도를 만들어버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이 그렇게 주목을 덜 받게 됐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은 각 정당을 포괄해가지고 차기 대선을 향한 후보 경선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세 사람의 경선에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문재인 후보를 확정하는 분위기에다가 나머지 안철수 후보 등과의 양자 또는 삼자, 다자 구도에 관한 경쟁 구도로 초점을 맞추면서 2, 3위 후보들, 추격하는 후보들한테는 조금 현상 유지가 돼버린 느낌이어서 언론에 대해서는 좀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박상원 박사는 민주당 경선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던가요? 어쨌든 뭐 충청에서 예상 밖으로 안희정 지사가 그 반격의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방 아닙니까? 안방에서 40약 약 8%를 문재인 후보가 얻으면서 경기가 좀 싱겁게 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촛불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의 예선이 마치 본선 같은 그 에너지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민주당 경선도 좀 이렇게 맥이 빠지는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 그럽니까? 1위 후보에게 표가 쏠려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경선 방식에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열려있는 선거인단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민주당 경선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도 생업을 뿌리치고 이렇게 투표하러 가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역시 조직표가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조사에 비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 갖고 있는 그 지지도에 비해서 득표율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어쨌든 조직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서도 큰 이변을 기대하기에는 뭐 이미 대세가 기울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많았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표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지금 건가요? 결과는 조사 결과와 그 소위 득표 결과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열린 선거인단 방식이라는 것이 조직력이 우세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뭐 그것은 그대로 작동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민의당 경선 결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경선 결과도 사실상 그동안에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중심이 될 겁니다. 국민의당 경선 처음에 광주에서 시작됐을 때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9만 10만 정도가 과연 투표에 참여한 걸 두고 과연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절대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10,000명이 참여했던 9만 명이 참여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노렸습니다. 그랬을 때 뭐 몇십만이 더 가야 대박을 터뜨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9만 10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분석도 있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하고 상관없이 주목을 끌기는 분명히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 조금 국민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상대적인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오늘 마지막 경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막내 기자죠. 강창원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창원 기자. 더 치릅니다. 현재 문 후보가 누적 득표율 59%를 기록하고 있기 강창원 때문에 기자. 오늘 투표에서 45% 이상만 득표하면 네, 아직까지 강창원 기자가 제 얘기가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현장과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지금 고척돔에 아직 투표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뭐 목소리 상당히 큽니다.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뭐 굉장히 열기는 뜨겁네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역시 이제 지내놓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조심스러웠지만 결론은 역시 경선은 당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더 많이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국민 경선이라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은 했지만 역시 경선 결과는 당심과 일치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네요. 지금 뭐 분위기만 놓고 보면 뭐 사실상 그 45%를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하지만 만약에 그게 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이변인 거죠. 무난히 45% 이상 될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수도권이어서 그런지 맨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몸짓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상대적으로 커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최성,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뒤를 따라서 경선에 직접 참여한 대의원들을 향해서 당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당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선거인단 구성은 213만이었었지만은 이번에 그래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왔어도 60%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 정도라면 70% 정도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60% 후반 정도 지역에 또 왔다 갔다 했는데 70%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40만 전후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은 당원 또는 당에 상당히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당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뭐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이젠 그런 경선 제도를 정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해요. 우선 뭐 그 전제는 정당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앵커께서 다음 대선에 과연 현재 있는 이 정당들이 그 시점 5년 뒤까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 되는 판에 그 얘기죠. 국민 참여를 배제하는 이제 경선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미국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각 주마다 워낙 뭐 투표의 방식이 이제 창의하는데 현장에서 재밌는 아까 장면들 그림들이 나갔는데 거기 보면 무슨 뭐 민주당 무슨 지구당 뭐 이렇게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지구당별로 대의원 당원들이 대거 현장에 오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고척동까지 찾아가서 저 현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투표하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좀 이렇게 생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만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시 정당 투표는 그 조직력이 굉장히 뭐 관건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 정당의 좀 수명이 좀 길어져야 돼요. 최소한 10년, 20년 이렇게 돼서 유권자들이 그 정당의 정체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 때 그 관심을 갖고선 투표를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지고 이름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이런 정당 체제 하에서는 참 오픈 프라이머리나 완전 국민 경선제는 사실은 좀 시기상조이기는 하죠.
민주당 경선대회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와 후보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모습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강청환 기자. 네, 서울 고척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경선 투표 시작이 된 건가요? 아직 투표는 시작되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국민의례와 홍지영 당 선관위원장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의 연설이 끝나면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고척도면은 현재 17,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파란색, 안희정,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노란색과 주황색 옷을 입고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설 순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순이고요. 오늘 현장에서 투표할 대의원 선거인단 수는 7,894명입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기에요. 오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될 것 같습니까? 이 투표 결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의 전체 과반 득표율과 관건인데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누적 득표율 59%를 달리고 있는 만큼 오늘 투표에서 45% 이상만 득표하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전체 선거인단의 60%가 몰려있는 만큼 안희정, 이재명 후보도 둘이 합쳐 55% 정도 득표할 경우 문 후보의 과반 득표 저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만약 문재인 후보의 종합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닷새 뒤인 8일 한 차례 더 1, 2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홍재영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한 것 같은데 오늘 개표 결과는 언제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으로 될 걸로 예상되는데 오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이 상당히 그 당원들의 열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서 강청환 기자와 제가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강청환 기자도 계속해서 멘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청환 기자와의 연결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지금 투표는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일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저녁 7시를 넘어서 7시에서 8시 사이 정도면은 오늘 투표 결과, 즉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아니면은 8일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홍재영 선거관리위원장이 또 안희정 후보 이름 잘못 부르진 않겠죠? 원래 또 안정이 또 부를지 모르겠는데요. 안희정 후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안희정이라고 원래 이름 지었을 때 박정희 이름을 따가지고 뒤집어서 지었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거를 알아서 해주셨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투표가 조금 이따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개표만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제까지 이미 ALS 투표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요. 오늘 투표하는 지금 이제 강창훈 기자가 얘기했을 때 대의원들 투표가 7,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선은 결정돼 있고 까는 것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원 박사 보기에 그러면 2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선 투표로 가든 아니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든 누가 2등을 할 것이냐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대한 바가 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빅3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는데 만약에 2, 3위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2위를 한다. 또 이 캠페인 과정에서 일관되게 그 민주당 집토끼 전통적 좌파 노선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2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진보 진영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얻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 본인 입장에서도 이른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이른바 대박인 뭐 하나의 어떤 경선 게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위를 하든 3위를 하든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시장이 전국적인 정치적 인물로 부상한 이번 경선이었다라는 데는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지난 2007년 1월에 고용정보원 공기업인데요. 이 고용정보원에 합격을 했는데 이게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 덕을 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정당들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채용 과정만 문제 삼고 끝난 사건인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게 채용 과정도 문제가 아니고 그 근무하는 것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마치 정유라가 최순실이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걸 제대로 조사해 보면 정유라하고 비슷할 거고 또 당 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검증을 해보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는 특혜성 취업이고 그리고 특혜성 근무고 특혜성 퇴직이고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인이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어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검증하면 막말이라고 비난을 하네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안철수 후보 언제 칭찬했습니까? 거짓말 변명을 제2의 박근혜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호남 인사차별, 박근혜 대통령 사후 보장, 아드님 의혹 등 사실대로 밝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정당들에서 공격적으로 나서자 문재인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부산 사투리를 동원했네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고마해 그럽니다. 2007년부터 지금 10년 넘도록 뻔히 밝혀진 사실을 무슨 계기만 되면 또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 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일부러 문제를 삼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는 있죠. 고마해라는 말은 이제 다 여러 차례, 두 차례 감사에 걸쳐서 다 이제 확인됐던 내용이고 문제 없는 걸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오늘 또 바른정당하고 저기에서는 또 비슷하게 또 벤치마킹을 해서 고마해에 대한 그 응수로 또 숨길라 카노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가장 핵심은 그 문제의 고용 그 정보 원장이 권재철 씨라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문재인 지금 후보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때 바로 옆방에 있었던 노동 비서관이었어요.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그 고용원장으로 나갔는데 그 당시 문재인 그 수석의 아들이 준용 씨가 저기에 지원을 할 때 단독으로 지원을 했어요. 단독 지원하고 단독 채용되고 단독으로 근무하다가 단독으로 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여튼 아버지 덕을 좀 본 것 같다라는 거고 또 이게 또 공교롭게도 그 문제의 그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2012년에 동대문 갑에 또 총선 후보로 또 출마를 또 했었어요. 전략 그 지역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앞뒤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아버지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있었고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노동부가 감사를 두 차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그 지금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낮다고 판단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누리당 정권이긴 했지만 그 감사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이제 양쪽 진영의 보수 진영의 이제 논리기는 하죠. 이제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보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 8시 뉴스 사실은 팀에서 이 문제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2명 뽑는데 2명이 지원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을 안 한 거죠. 지원해서 합격을 한 거고 이거는 팩트고 또 하나는 2차례 감사가 있긴 있었는데 첫해 2007년에 감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거는 참여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덕을 봤다는 것을 밝힐 수 없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더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명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두 차례 감사로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게 우리 사실은 팀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관련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된 바가 있었죠. 중앙선관위의 발표를 두고 그동안에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의 질문과 중앙선관위 확인에 따르면은 중앙선관위가 이게 의혹이 허위다라고 확인해 준 게 아니다라고 또 논란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얘기한 고마해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니까 그만둬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겠지만은 이게 그만해라고 해서 정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후보 차원에서는 저는 단기간에 빨리 확인해서 점검해 주는 것이 그래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리하지 않고 그만둬라라고 얘기한 수준이라면 계속 반대 진영 또 경쟁 세력은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당연히 이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이건 다른 정당들에서 꼬투리 잡는 것이다.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창 후보의 두 아들 병품 의혹 있지 않습니까? 97년 대선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02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수 진영에서는 결정타였다. 김대엽의 뒤에 유죄를 받았죠. 두 아들 녹취록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건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이제 판명이 났고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 고마해라는 것이 우리 SBS 스포츠에서 야구 중계를 합니다만 사직 야구장에 가면 원정팀 투수가 일루 주자를 견제할 때, 견제구를 던졌을 때, 그 홈팬들이 고마해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롯데 팬들이 굉장히 그게 굉장히 유명한 지상 최대의 노래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홈팬들이 고마해 한다 해서 상대 후보가 견제구를 안 던질 리는 없죠.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롯데 팬 입장에서는 롯데를 향해서 상대 후보가 견제구를 안 던졌으면 좋겠지만 상대 투수는 견제를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을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고마해라고 하고 싶지만 상대 투수는 일루 주자를 계속 묶어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만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쾌하게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정돈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끝까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난 여름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2002년 대선 진보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창 당시의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적으로 지지도가 추락하는 그 핵심에 김대엽 건이 있었는데 그건 전형적인 뒤에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문재인 후보는 고마의 수준에서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좀 더 과감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원 박사가 프로야구에 빗대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는 박상원 박사 부산 또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알죠. 쏙 잘 됩니다. 고마해 견제 그만 던져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상대 투수가 견제구를 안 던지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국민의당도 내일이죠. 내일 대통령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됐어요.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86% 지금 이제 득표율이면은 된 거고 애초부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서 경쟁자들이 워낙이 지금 이게 경량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1등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없었죠. 손학규 전 대표를 경량급으로 좀 표현하시는 거는 조금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경량급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박지원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모셔올 때부터도 이 경선 흥행을 위한 카드라고 생각들을 했지 정말 안철수하고 1대1로 붙어서 예측 불허의 승부를 벌일 거다라는 그런 예측은 지금 없었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두 나머지 경쟁자들이 안철수 후보의 상대가 안 된 것만은 그거는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제 6연승이라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경선 흥행
그 극장으로 따지면 이 흥행률에 더 지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주목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연동돼 있는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던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대세론에 밀려서 사실상 이게 불가능해지면서 안희정 지지표가 상당수 안철수한테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 정황들. 그리고 가상 대결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가상 대결로 갔을 때는 이게 유의미한 경쟁 구도로 가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안문 양자 대결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지금 경선에 더 의미를 둬야 되겠죠. 안철수 전 후보가 이 국민의당 경선 흥행을 얘기하셨는데 국민의당이 경선에서 흥행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손학규 전 대표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 부분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 박주선이었다. 박주선 후보는 사실은 맨 나중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주선 후보가 들어간 게 천정배 전 대표가 빠지면서 이른바 호남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그걸 자처하고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일부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워낙 지금 기대보다는 득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영입의 효과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주영진 앵커 입장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역량이 더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완전 국민 경선 참여 방식, 그러니까 아무나 가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확인하면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서 호남권에서 맨 처음 참여했을 때 9만 몇천 명이 호남 더하기 제주가 참여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과연 인구라든가 당원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을 몇만을 기준으로 대박이라고 할 것인가 했는데 그건 따져보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언론들이 봤을 때 그 자체가 흥행이 됐단 말이죠. 그 흥행이 되면서 전체 후보 경쟁 구도에서도 안철수가 부각이 되고 안철수 대 문재인, 문재인 대 안철수 이런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바람을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철수라고 좀 방금 말씀하셨네요. 다시 바꿨습니다. 예. 문철수 혹은 안재인 또 이런 얘기가 언제 한번 나올 것도 같은데요. 짧게 손학규 전 대표가 좀 달라진 듯한 모습도 보여요. 예전 경선 때는 늘 경선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경선 도중에 잠적한다든가 갑자기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열세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참여하고 참여하신 유권자들에게 정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과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손학규 전 대표는 뭐 본인의 정치 역정에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이른바 선거에 참여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깝다. 끝이 이런 정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그런 측면 앵커께서 지적한 측면은 반드시 여기서 이기고 지고보다는 반문재인 연대의 하나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어떤 이번 선거에 나름대로 자기 정치적 역량을 투여해서 기여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없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강진에서 너무 오래 계셨는지 이 정계 은퇴하고 복귀하는 타이밍 문제 그다음에 최근 그 경선을 이끌어가는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뭐 한 사람의 운명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전문가들이 원일이 기자 계시지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그 후보 간의 대결에서 문이 아니었고 손학규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한 대정치인의 마지막 경선 참여를 보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정치 참여는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런 개인적 소회를 가지고 봅니다. 예, 손학규 후보 캠프라든가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요, 초반에 호남 경선 나왔을 때 굉장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당에 합류한 가운데 아마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당신 후보로 경선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당의 조직은 거의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동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당에서 거의 후보는 안철수를 확정되는 분위기로 얘기하니까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후반에 가면서는 그래도 뭔가 국민의당 전체의 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뭔가 도와주는 분위기로 사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고 내일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얘기 부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는 내가 이길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1월 초부터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고 제가 이길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저 이야기를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언론사에서는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 처음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신문이 조사한 거고요. 조사기관은 디오피니언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인데 지금의 흐름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별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지는 저희가 좀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박상원 박사는 이 결과 처음 보셨죠? 네. 이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 튀는 조사 결과라고 보세요? 지금 조사를 가지고 뭐 대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1대1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 문재인 대표를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열흘간의 추세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대략 뭐 36%에서 40% 선에서 오랫동안 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굉장히 안철수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 저 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 조사가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지금 7.2%포인트면은 사실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 조사 중에 하나니까 참고할 자료가 되겠는데요. 혹시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3자 구도, 5자 구도가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3자 구도, 5자 구도에 비해서요. 문재인 후보 쪽이 확장성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3자 대결의 경우에는 문재인 36.6, 안철수 32.7, 홍준표 10.7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5자 대결도 조사한 게 있어요. 네. 5자 대결의 경우에도 33.7, 27.3, 그다음에 8.3, 3.2, 3.0인데 그렇습니다. 이 3자 대결, 5자 대결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고는 나오는데 격차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보다는 상당히 좁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5자에서 33.7%가 나왔는데요. 이 3자 구도에서 36%가 나오는데 거기서 심상정 후보가 가져가는 3% 정도만 같이 가져가지 나머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은 워낙 대세를 차지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현상 유지 또는 내부 지금 단결 방향으로 계속 이제 선거 전략과 정치 전략을 가져왔는데 이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이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현상 유지, 대세 유지 그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자 구도든 양자 구도든 확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다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가면 많이 끌려온단 말이죠. 이런 변수가 있다는 점이고 대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양자 구도는 가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자 구도까지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게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조금 전에 3자 대결, 5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건가요? 리얼미터 오늘 나온 거네요. 리얼미터가 오늘 매주 발표를 하는데 5자 대결의 경우 43대 안철수 22.7 상당히 격차가 조금 전에 했던 내일신문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5자 대결의 경우에는 33.7 대 27.3 10%포인트 정도 차이였는데 여기서는 거의 20%, 21%포인트 차가 가까이 나네요. 좀 그러면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어제 한국사회 여론 이것 조사연구소 KSOI요. 예. 이것도 리얼미터 오늘 나온 거네요. 앞에 오늘 3자 가상 대결의 경우에도 46.1 대 26.3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했던 내일신문의 3자 대결 36.6 대 32.7 4%포인트 차이였는데 여기서는 20% 차이가 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달라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나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거는 또 4자 대결을 조사를 했네요. 네. 41.6 대 33.8, 18%포인트 정도,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 이것도 상당히 격차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덜 난다.
이런 결과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흐름은 안철수 전 대표 똑같이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더 많은 지금 흐름을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본질은 이건 거죠. 어떤 어느 여론조사가 더 맞네 틀리나를 갖다 지금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금 분석인 것이고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보면은 공통점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캠프의 고민과 안철수 캠프의 지금 뜨는 분위기하고가 지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문재인 캠프의 지금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론조사 종류와 기관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35에서 맥시멈 43%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거. 이게 좌재명, 우휘정 해서 오히려 진보와 보수 계층을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양쪽의 날개를 더 활용을 해서 확장성을 더 높여서 이게 지금 한 45% 이상 훌쩍 넘어야 지금 정상인 것인데 모든 가상 대결 구도에서 3자가 됐든 양자가 됐든 5자가 됐든 문재인의 지지도가 지금 35에서 43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현상이 앞으로 개나리 경선이 끝난 다음 주가 돼도 이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캠프의 가장 큰 고민인 것이고 반대로 안철수 캠프 쪽은 가변성이 높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선 판도 특히 선거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갈수록 가장 무서운 거는 가변성이거든요. 이게.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 이게 지금 박스권 자체가 느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과 외연의 어떤 이 폭발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추세인 것인데 그 추세만 놓고 보면 문은 갇혀 있고 안은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커간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 이 추세 이게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종합적인 이게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들 추미애 대표가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 언론사에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의도적으로 띄워주고 있다. 예. 가상 대결, 양자 대결이 될 수가 없는데 양자 대결을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 대결 가상은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했었죠. 그렇죠. 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양자 가상 대결 하다 보면은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했었는데요. 이런 변화의 뭔가 흐름의 변화를 지적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선두권 강자 구도를 달리고 있는 쪽에서요. 과거에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달렸던 1등을 했던 사람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상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반기문, 박원순 시장,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도 간혹 1등한 적이 있었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를 빼놓고는 모두 과거에 선두권을 달렸던 사람이 다 빠져버렸는데 유일한 게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가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반기문 후보가 등장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꺼졌고 반기문 후보가 출마하지 않겠다 포기 선언을 했는데 그게 안철수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안희정이 흡수를 했다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 분위기가 꺼져가면서 다시 재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박상원 박사는 기본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간에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3자 구도는 기본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보수 후보 단일화. 그래서 다음 대선을 몇 명 대결 구도로 보세요? 저는 홍준표, 유승민 두 분 중에 다 물러설 가능성도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 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냐 사자냐 심상정 후보를 뺀 상태에서 보면 양자냐 삼자냐의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삼자냐 사자냐가 되겠죠.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판단력이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어쨌든 반패권 연대에 본인이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구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하고 마지막 연대를 모색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최근 기류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의 몸집을 더 키운 다음에 한국당을 좀 견인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견인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서 사실상 양자 구도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아마 안 대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놀랍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굉장한 정치적 내공이 느껴지는 굉장히 어떤 당내의 취약한 기반 그다음에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그 자강론이라는 데서 단전의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어떤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대선 결과는 결국은 그 4자냐 3자냐 그 심상정을 표하면 이 구도인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설사 3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되는 그런 3자라고 한다면 그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양자 구도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몇 명이 대결하는 구도가 되겠느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은 정치부 기자들이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정말 열심히 바쁘게 취재해야 되는 대목이고요. 이 가능성을 두고서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이 어떤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과 관련한 대선 후보나 지도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어떤 이야기를 서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당 한 사람, 민주당 한 사람, 국민의당 한 사람, 자유한국당 한 사람, 이 4당 체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좌파 둘, 민주당, 정의당, 얼치기 좌파 하나, 국민의당, 그 다음에 우파가 붙습니다. 얼치기 좌파라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의 터진 입을 누가 막겠어요? 우리는 대꾸하지 않겠다 하는. 예.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통령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통령 후보. 요즘 이 두 사람 단일화 할 것도 같은데 요즘 말하는 거 보면은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죠? 탄핵 때문에 분당이 됐는데 탄핵이 없어져 버렸는데 분당할 구실이 없어요. 계속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고 또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그것은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 어린애도 아니고 응석 뿌리고 그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굉장히 부끄러운 후보를 뽑았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은 뭐 절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해체가 돼가지고 그 후보는 그만두시고 홍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한 90% 이상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두 사람 이야기 들어봤는데 진짜로 저 말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긴 하는데 그 주도권 잡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 건가요? 18일까지는 계속 저러겠죠. 저 설전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겠죠. 4월 18일 전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 설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저 두 정당이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쪽으로 언론이 평가를 직전가 아니라 그 수위를 넘는 선까지 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연대나 후보 단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더 맞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계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친박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가서 거기에서 무슨 뭐 손을 내밀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논의가 좀 이루어지겠어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두 후보의 이 선거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4월 18일 이후에 보수 대연합에 대한 이 화두는 절대 불씨는 꺼지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두 분께도 한 20초씩의 시간을 드릴게요. 방향을 잡는데 한 번에 18일 전에 분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2일 날 치른 재보궐선거에서요. 지금 상주, 의성의 군위, 청송 이 지역에 지금 보궐선거 치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정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정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TK 지역의 민심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가늠자가 이후에 단일화든 뭐든 간에 방향을 짓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연합이나 이제 반문연대냐 유승민 후보 같으면 초기에는 보수대연합 얘기를 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고 이제 후보가 됐고 오히려 지금 바른정당 내의 기류는 보수대연합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문연대, 반패권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방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까 원일이 기자 말씀이 원론적이라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 취재에 의한 바로는 지금 당장 대선 전까지 오히려 바른정당의 무게 중심은 그 안철수 의원하고의 단일화에 좀 더 힘이 실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 단일화 문제, 특히 보수 정당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은 오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홍준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또 간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